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하는 컨텐츠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이 이제 4월이 됐거든요. 그럼 벌써 2020년에 1분기가 지나갔는데, 제가 1분기 동안에 읽은 책들 중에서 소개드리고 싶은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각 잡고 찍는 컨텐츠에서 처음 해보는 책 소개 컨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책 취향이 잡식이에요. 뭐 소설만 좋아한다던가 자기계발서만 좋아한다던가 이런 식이 아니고, 뭐 하나 소설을 읽었으면 그 다음은 계발서를 읽고 뭐 에세이를 읽고 뭐 단편을 읽고 고전을 읽고 되게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책 추천을 드리면 그래도 저와 취향이 크게 어긋나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두 개쯤은 보시는 분들의 책 취향에 맞는 책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책 소개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에 지금 현재 모두 완독을 한 책은 총 9권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1분기 동안에 읽은 책이 총 9권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전혀 오늘 컨텐츠에는 여러분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어플에다가 이렇게 제가 읽은 책을 기록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북적북적이라는 어플인데, 여기가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읽고 있는 책이고 그 아래가 1분기 동안에 읽은 책이에요. 읽은 책의 목록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목록 중에서 이 책 궁금했다 하면은 계속 보시면 되겠죠.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미라클 모닝, 역사의 역사,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배움의 발견, 보통의 언어들, 대통령의 말하기, 이렇게 총 9권을 1분기에 읽었는데요. 되게 장르를 저는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읽어요. 저는 좀 책 읽을 때 그렇더라고요. 소설 다 읽고 또 소설을 읽으면 그 다음 소설이 재미가 없어서, 소설을 읽었으면 다음은 뭐 인문학 책을 읽고, 인문학 책을 읽었으면 에세이를 읽거나, 저는 자기계발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잘 안 읽어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저의 독서 습관이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사서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내가 이 책은 한 번 읽으면 안 읽겠구나 하는 책은 도서관에서 읽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지금 실물이 없는 책들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반납을 한 책이어서 그런 책은 이미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읽은 책은 김유진 미국 변호사님이 쓰신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요건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서 지금 실물 책이 없는데, 제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1년의 계획으로 세운 게 이제 미라클 모닝을 열심히 해보자. 아침 시간을 좀 나를 위해서 사용하자. 라는 목표를 세워서 미라클 모닝을 우리나라에 가장 넓게 알리신 김유진 미국 변호사님의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에세이집이어서 되게 가볍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이 책에 대한 감상은 미라클 모닝을 왜 우리 처음에 김유진 변호사님 봤을 때 역시 변호사, 미국 변호사 이랬는데, 사실 사람인들이 생각하고 사는 거는 뭐 변호사든 뭐 학생이든 그냥 직장이든 다 똑같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고, 읽으면서 느낀 감상을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은 제가 읽고 제가 느낀 감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어플에다가 좀 메모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메모한 것 중에서 이런 문구를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런 것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본 걸 들으시고 좀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책 콘텐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메모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책의 문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직장인으로 단정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38페이지. 나는 새벽을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51페이지. 이처럼 새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동안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위치에 이미 도달한 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들에게 새벽은 수면 시간이 아닌 활동 시간이다. 64페이지. 결국 남들보다 빠른 삶을 산다고 꿈도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진정한 방법이었다. 이 책은 별점을 4점을 줬는데, 그 이유는
또 되게 욕망이 큰 사람이에요. 성공에 대한 욕망, 나의 미래에 대한 욕망, 이런 게 큰 사람인데 그것을 되게 멀리 바라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고 내가 지금 당장은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앞에 읽어드린 것 중에 남들보다 빠른 삶을 산다고 꿈도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진정한 방법이다 라고 쓰신 그런 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되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이분이 실패했던 것, 그 실패해서 얻은 것, 실패를 해보니까 목표는 이렇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서사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다음 넥스트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이 책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인데, 이 책도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눈에 띄어서, 또 우리 왜 하버드 이런 거 써있으면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것은 그냥 학생들이나 일반 저 같은 사람보다는 좀 관리자의 위치에 계신 팀장급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건진 것은 없는데, 그래도 메모해둔 것을 보면 48페이지.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3%의 사람들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 25년 전에 세워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25년 후 그들은 자수성가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앞에서 빨리 한다고 빨리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눈에 띄어서 메모를 한 것 같아요.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편안히 쉬는 것을 아까워한다. 편안히 쉬는 건 업무에 무책임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일찍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도 여전히 쉬려고 하지 않는다. 대단한 건 맞지만 결코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 필요한 휴식은 목표를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다. 휴식은 방임이 아니라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 기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휴식은 방임이 아니라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 기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요 문장이 또 저를 약간 메모하게 만들었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북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세계 고전 명작 같은 경우에는 이북으로 되게 싸게 구매를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명작은 제가 이북으로 구매를 해서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북으로 본 그런 고전이 프랑켄슈타인, 지킬 앤 하이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본 것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본 이유는 작년 추석 때 뮤지컬 베르테르를 보고 나서 그 베르테르의 여운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원작을 읽어봐야겠다 하고 되게 구매는 그때 해놨는데 이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 왜 고전은 고전인가, 왜 명작은 명작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는 메모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소설을 그냥 이렇게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메모를 하지는 않는데, 제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처음 읽었거든요. 스토리는 대충 알지만 텍스트로 원문을 읽은 것은 처음인데 아주 그리고 그 롯데가 너무 부러웠다. 이렇게 베르테르처럼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묘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을까? 물론 결말은 안 좋았고 상황도 안 좋았지만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롯데같이. 베르테르의 심정이 이해도 가면서 베르테르가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이제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편지글이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베르테르가 편지에 묘사를 했는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을 적어놨지만 그것을 따라가면서 정말 애석하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봤다 라고 할 수 있고, 소설은 원래 메모를 많이 안 하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많이 메모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몇 개 읽어보자면 145페이지.
사랑도 기쁨도 우정과 즐거움도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그것들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네. 그리고 내 마음이 아무리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냉정하고 무관심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네. 187페이지. 이것은 이제 결말쯤의 베르테르의 심정인데 좀 슬프네요. 어느 화창하고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 당신이 산에 오르게 되면 지난날 그토록 자주 이 골짜기를 오르던 내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석양 속 키 큰 풀들이 햇빛을 받으며 이리저리 바람에 나부낄 때 교회의 묘지 저편에 있는 내 무덤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베르테르가 원하는 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니었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틈틈이, 고전은 보통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틈틈이 사이사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제가 별점을 4.5개를 줬어요.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거죠. 5번째 책은 요겁니다.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사실 이거 되게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죠. 제가 이 독서의 출판계의 유행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너무 유행했으니까 되게 옛날에 사놓은 거예요. 이게 2018년 분이니까 되게 2018년 3년 전에 사놓고 이제야 읽었는데,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지적 쾌감을 느끼면서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역사에 보면 서구 역사, 뭐 헤로도토스, 사마천, 이븐 할둔, 랑케, 마르크스, 그다음에 우리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 토인비, 뭐 슈팽글러, 그리고 유발 하라리까지의 그 이제 서양과 동양,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역사까지를, 그 역사서를 유시민 작가가 약간 요약하고 그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풀어놓은 건데,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내가 쉽게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얻고 있다는 그런 지적 쾌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역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었냐면 이븐 할둔, 이게 중동 이슬람 세계의 역사에 대해 쓴 건데, 정말 내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뭐 헤로도토스 역사, 뭐 그리스 역사, 서구 문명 역사, 르네상스 이런 거는 다 배웠는데 이슬람 역사는 접한 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유행은 지났지만, 어차피 뭐 책은 뭐 유행이랄 게 딱히 없잖아요. 유행은 지났지만 이걸 안 읽어보셨다면 너무너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역사의 역사도 제가 별점을 4.5개를 줬는데, 메모한 것은 좀 제가 이것은 내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와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리면은 사실 이거에 대한, 만약에 책을 안 읽었으면 그냥 주저주저 떠드는 것밖에 안 돼서, 그래도 읽어보자면,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선언했다.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역사가의 임무는 기록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만약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실인지 역사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295페이지. 다이아몬드가 수행한 인류사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결론은 명확하다.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인이 나머지 세계를 정복하고 현대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장악한 것은 다른 대륙 사람들보다 원래부터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그의 유리한 환경을 만난 덕분일 뿐이다. 요즘 세계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읽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느낄 만한 그런 것은 없어가지고 토인비의 이론을 정리한 건데, 토인비는 문명이 만나는 도전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척박한 땅이 주는 자극, 새로운 땅이 주는 자극,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 외부의 계속적인 압력, 그리고 사회 내부 집단에 대한 제재다. 새로운 도전이 전혀 없으면 폴리네시아, 에스키모, 유목민 사회처럼 문명이 성장을 멈추고 만다. 도전이 가혹할수록 응전하는 힘도 커지지만 지나치게 가혹하면 문명 자체를 말살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은 수준의 적당한 도전이 문명의 성장에 가장 큰 자극을 준다. 오랜만에 역사적으로 내가 지적 쾌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저만 이제 읽은 걸 수도 있지만 안 읽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다음 읽은 책은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샀던 건데,
왜냐? 4차 산업혁명인 건 알겠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읽은 책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인문학 감사 최진기 님이 쓰신 건데 책의 문체가 어떤 식이냐면 마치 그냥 최진기 님의 강의를 채록한 듯한 그런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뭐뭐입니다. 뭐뭐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읽었지만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 읽었다고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알면 그쪽으로 논문을 써야겠죠? 60페이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인차와 VR을 사용하는 정보화 혁명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기술이 발달되어 인간이 자유로움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신세계가 열린다. 234페이지. 새롭게 등장하는 컴퓨터를 배척하거나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정보화 혁명의 승자가 되었듯 다가오는 4차 혁명 역시 그것을 배척하거나 애써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무인차, VR, AR, 3D 프린터, AI, 드론, 코딩, 빅데이터와 같은 용어들에 친숙하고 그 현장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과냐 문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과라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과라면 그것의 활용에 더 관심을 가져야 그 미래 전망은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인차, VR, AR, 3D 프린터, AI, 드론, 코딩, 빅데이터 같은 용어들에 친숙해야 승리한다는데 저는 파워 문과여가지고 이걸 한 권 읽었지만 친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문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활용에 더 관심을 가져라. 상상력을 더 저는 상상력도 없는 문과인데 어떡하죠? 이런 책이었고 이것도 그냥 가볍게 세상의 흐름에 뭔가 따라가는 제가 이번 1분기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 이거 되게 두껍거든요. 두꺼운데 이게 무슨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정도의 감정과 서사를 가진 소설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기술해 놓은 거라서 한 번에 쭉 읽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짧게 끊어 읽어도 괜찮은 그런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념에 의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국가의 복지의 혜택을 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소녀가 케임브리지 박사가 된 이 저자의 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적 신념 때문에 이 분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형제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땐 신념 아래에서 살아서 어떤 형제는 이렇게 되었고 어떤 형제는 이렇게 되었고를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이 배움의 발견인데 이 소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문명사회에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습득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잘못 습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배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다가 실패하고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특히 학생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석사, 박사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필수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원생들이 좀 더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고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나는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살아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면밀하게 기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의 어떤 행동이 자식에게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영향을 미쳤지만 자식이 극복했지만 그래도 어떤 영향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또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저는 이것은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책을 보고 근데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당황했는데 근데 이 책이 한 번에 읽지 않고 끊어 읽어도 괜찮아요. 저는 되게 책을 끊어 읽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책을 자기 20분 전 이럴 때 읽기 때문에 많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읽는데 그래도 전혀 끊김없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아마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이 책 읽고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책에서 가장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메모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8번째 책은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번 제가 읽은 것 중에 추천드리는 책인데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왜 샀냐면 웃긴 이유인데요. 뒤에 추천사를 우리 대장 박효신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박효신이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 김이나 작가 책을 사고 되게 오랫동안 안 읽다가 이번에 읽었는데 저는 이 책 저는 원래 이런 에세이류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 너무 좋았어요. 이건 일단 에세이가 아니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열어봤으니까 이번에 알아가지고요. 김이나 작가가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이 언어가 가진 뜻, 의미, 느낌, 색깔을 텍스트로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쭉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내가 생각하는 이 말의 맛이 어떤 건지, 결이 어떤 건지, 어떤 색인지를 김이나 작가가 제 개인적으로 풀었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정말 글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다르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억, 추억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해보자면 뭐 추억이 인화되어 액자에 넣어진 사진이라면 기억은 잘려져 나온 디지털 사진이다. 뭐 잘리기 전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다. 지나가긴 했지만 소멸되진 않았기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기억이 이거 추억이 되진 못하지만 모든 추억은 결국 기억의 흔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이 책도 정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적어놓은 것 중에 실망을 적어놨는데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지, 맞아. 실망은 이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동사는 이런 거야. 이런 현원성에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역시 글을 업으로 하려면 이 정도는 써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책은 요겁니다. 대통령의 말하기.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우는 설득과 소통의 법칙.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완독한 대통령의 말하기인데요. 대통령의 말하기도 있고 대통령의 글쓰기도 있어요. 이걸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글쓰기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옛날에 유행한 책인데 저는 이제 읽었답니다. 뭐 책의 유행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 강제로.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어쨌든 말을 해서 업을 삼는 사람이니까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하기에 대한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가장 유명한 대통령의 말하기를 읽은 거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되게 잘하셨던 분이고 딱딱하지 않고 청중과 함께 소통하는 듯한 말하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통령의 말하기에서 제가 메모한 것들을 읽어보면 21페이지, 소신에 찬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작은 논란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결코 나쁘지 않다. 어느 날 문득 소신이 뚜렷하고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평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1페이지. 이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제주를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고 하면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술수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술수에서 최고의 단수는 투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좀 좋아야 할 것입니다. 선의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이것은 제가 되게 어느 자리에 가든 좀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 사람이어서 이 말에 더 꽂혔던 것 같아요. 112페이지. 자신의 말이 듣는 이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메시지의 과잉은 아닌지,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주제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설명은 지나치게 장황하지 않은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메시지의 과잉은 아닌지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182페이지.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한 부분인데요. 가장 어려운 적은 가장 어려운 상대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의 이기심 안에 있고 저의 비겁함 안에 있고 저의 안일함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권이 끝났네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저의 책 후기 컨텐츠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냥 주절 그냥 뭐 하실 때 그냥 켜놓으셔도 괜찮고요. 요번 분기에는 제가 겨울에 방학이 있었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좀 많았어서 9권을 읽었는데, 이 분기는 학기 중이니까 이 정도는 많이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읽은 책이 또 여러분과 나눌 만한 정도가 된다면 다음 분기 책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